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반려동물, 그리고 어린이 양육 지원에 관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 봉급 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2009년 1인당 기본공제액을 150만 원으로 정한 뒤 지금 12년간 기본공제액을 개편하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과 최저 인건비 상승에 맞게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또 부양가족 요건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0세 이하로 조정하겠습니다. 20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학업과 취업, 또 군 입대로 자녀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있는데 부양가족 요건만 예전 수준대로 유지하는 것은 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또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음식비, 숙박비, 유류비,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 역시 지금의 2배로 올리겠습니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도 50% 인상하겠습니다. 이건 이 소득공제 문제는 개인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마찬가지로 상식 수준에 맞는 손비 처리를 해주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지금 이 공제율이라든지 공제 기준 상향 조정, 이런 모든 문제는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봉급생활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께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 가족 여러분, 반려동물이 아플 때 부담 없이 치료받고 또 오래도록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또 치료비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 반려동물 용품, 미용, 카페, 호텔, 훈련, 장례 등 관련 서비스 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이 먹는 펫푸드의 안전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을 근절하고 유기견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분양 사업에 대한 시설 기준,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 복지권을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물림 사고와 같이 안전사고 예방 조치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과 동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반려동물 가족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유아 양육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낳은 모든 부모에게, 국민에게 부모 급여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출산
대한 지원에 이어 오늘은 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해 첫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아동에게 본인이 원하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부담으로 제공되던 점심 이외 아침과 저녁 급식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가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만 0세 영아반 교사 1인당 아동 3명을 2명으로 줄여서 영아들이 더 안전하고 더 보호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건 유치원에 가건 시설 유형별로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나지 않도록 모든 유아가 동일한 누리과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기준,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의 첫 단계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행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해서 시설 격차와 교사 처우 개선은 물론이고 부모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양육만큼은 국가가 무한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함께 아이들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그러면서도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치고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하시는 분들은 원희룡 정책본부장님, 윤창현 부본부장님, 김현재 교수님, 한두동 교수님, 권세호 회계사님이십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시죠.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세기입니다. 네. 신용카드 공제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네. 후보님 예전에 세출 조정 얘기하신 적도 네. 있고 조세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 이미 달성해서 신용카드 공제는 이제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공제를 오히려 늘리는 건 표를 위한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개인의 소득도 이 소득을 창출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법인과 마찬가지로 손비 인정을 합리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 라는 차원에서 그거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음식, 숙박 또 뭐 이런 것들은 또 자영업자들의 그 생업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율을 조금 올려주면은 또 자영업자들의 그 영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두 가지는 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조금 올렸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하루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네. 지원은 저번 마련당은 어떻게 보고 계시지? 지원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희가 좀 축제를 해보니까 한 1조 한 5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 아주 잘 공급을 한다고 할 때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지금 아이들을 집에서 부모가 다 직장을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아침 식사가 부실할 수가 있어서 사실 이 아침 식사 제공은 원래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 역시도 이제 돌봄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로 학교에 남아 있게 되면은 또 본인이 뭐 집에 가서 먹겠다면 할 수 없고 학교에 남아서 또는 이 돌봄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남아서 좀 저녁까지 있는 경우에는 식사 제공을 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진국에도 이런 그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 예산은 하여튼 뭐 불효불급한데에서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375조 내지 400조에서 600조가 넘어가게 지금 200조가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JTBC 배양진입니다. 반려동물 표준 수가제 관련해서는 이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지, 네.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좀 있는지 한 가지를 여쭙고요. 그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그 유보통합 추진단이 박근혜 정부 때도 총리실에 설치가 됐었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을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서 그 보육계에서는 이 부처를 아예 부처 기능을 통합을 하는 게 1단계가 돼야 한다는 지적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뭐냐? 표준 수가제라는 거는 그 용어 그대로 표준 수가제를 공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동물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공제조합이나 이제 보험으로 가는 이제 전 단계인데요. 그 표준 수가제를 이제 공시를 해서 그보다 더 받을 병원은 특별한 이제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표준 수가제를 정해서 공시를 하고 또 그게 좀 시점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또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이걸 알게 되면은 좀 전체적인 진료비 부담은 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보통합 문제는 이거는 뭐 어쨌든 언제 시작해도 시작해서 가야 될 방향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재정 부담하고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제 그 교사의 자격 취득에 대한 차이 이런 점들인데 이런 점들을 좀 맞춰 나가면서 그리고 어쨌든 교육 과정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비슷한 교사에 의해서 그 지도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목표고 원래 목표는 다 잡았는데 참 엄두가 안 나서 시작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 늦지 않게 저희가 재정 여건과 또 어떤 교사의 그 기준 차이 또 부서에 따른 또 어떤 그 업무 그 권한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가면서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조선비지 양봉수입니다. 그 반려동물 공약 관련해서 유기견 돌봄을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처벌이 좀 너무 미약하다라는 지적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벌이요. 글쎄 뭐 저도 형사법 집행을 오랜 세월 해온 사람입니다만은 처벌보다는 좀 문화를 바꾸고 또 제도를 좀 바꿔나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아지 공장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이런 강아지 공장 이런 거를 좀 근절을 하고 그리고 반려동물 분양 사업에 대해서도 좀 엄정한 기준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에서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그냥 가서 막 사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또 제대로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나 마음 자세가 돼 있는지를 다 보고 그래서 평생을 같이 합니다. 근데 좀 키우다가 어려운 일 생겼다고 그래서 그냥 버려버리고 이런 거 자체를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예방을 하는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는 그런 그 제도적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후보님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이 여기서 이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적용한다고 네. 하시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 비해서 현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근무 환경이라던가 네. 급여 등의 수준에 있어서 좀 좋지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인데 현재 지원책을 보니까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인상하는 정도가 네. 나와 있던데 그것 외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교사 지원 체계 혹은 뭐 급여 개선이라든가 근로 조건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 있으신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좀 예, 이 부분은 예, 김현숙 교수님 김현숙 교수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예, 우선 누리과정 지원금 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공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 인건비를 유한한 30%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을 빼고 나서 봤을 때,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과 공공립 투입되는 지원금의 차이가 약 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 처우 개선에 그 부분을 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부모의 이제 부담이 큽니다. 조금 더 이제 부모 부담이 큰 유치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완화하는 데 쓸 수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의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인 것을 갖고 가는 건 아니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을 올라가는 것을 시설에 따라서 부모 부담의 완화라든가 아니면 교사 처우 개선에 쓸 수 있는 룸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후보님이 말씀하신 영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현재는 만 0세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교사 한 분이 아이 3명을 돌보고 있는데 2명으로 줄이고 만 1세반은 5명에서 4명, 그 다음에 만 2세반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교사의 전체적인 근무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다 보면은 교사 인건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오늘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 안에서 상당 부분 유보통합을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인 교사의 처우 개선, 지금 집에 계시지만 이제 너무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일하시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나와서 같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까지는 아니지만 단초는 마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좀 편한 질문을 간단히 오늘 한두 개 정도 받으시겠습니까? 편한 질문. 네, 잠시만요. 그러면 계속하신 요거 좀 되겠습니다. 조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정책에 대한 거는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충분히 된 것 같고 네. 편한 질문 보도 자료도 다 드렸습니다. 네, 대표가 됐습니다. 네, 어제 홍준표 대표와의 회담이 좀 많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공천권 내용이 오늘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선대본부 쪽에서 이미 입장을 내기는 했는데 후보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공천권 대상 두 분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정확한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정한 그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세워놨습니다. 네.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아까 수석 대변인께서 브리핑하신 그 내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면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된 건데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공천 제안으로 인해서 좀 당내 파열음이 나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파열음이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들으셨겠지만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서로가
미는 사람이나 또는 후보 입장에서는 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그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듣겠습니다. 신기라는 해주시죠. 네, 후보님, 그 종로나 대구 전략 공천이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라는데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많은 전문가들이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국정 운영 역량이라는 게 늘 보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청와대에도 참모들이 있고 내각에도 장차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에 어떤 사람이 공천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공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정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 정당이 선거를 임하는 어떤 그 태도와 방식을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훌륭한 의원들이 또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오시면은 또 국정 운영에 도움되는 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힘이 이 국회의원 선거를 어떤 식으로 치를 것인지에 대한 국민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어떤 애티튜드입니다. 네. 예, 이것으로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한 분, 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한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지금 경선 경쟁자 중에 원희룡 본부장님 계시고 홍준표 전 대표도 어제 만나셨는데 남은 분이 유승민 전 대표님 네.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최근에 해보신 적은 있는지, 어제 홍 전 대표께는 고문지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유승민 전 대표께는 좀 어떤 기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어렵고 계속 하여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